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세 군 자선 냄비가 거리 곳곳에 보이는 연말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더욱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앞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연기해달라고 했을 때 법무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청와대 대통령 발언 이후에 돌연 징계위가 두 번째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또한 논란이라는 점입니다. 왜 논란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징계위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목소리들 많은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윤 징계위 정당성,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징계위 강행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징계 관련 첫 직접 메시지를 냈다. 법무부는 오늘 개최하겠다라고 강행했지만 입장을 바꿔서 10일로 징계위를 재연기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징계위를 열겠다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방어권을 보장하겠느냐라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원전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이 공무원들 구속되냐 마냐 오늘 갈림길입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후 첫 시험대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들 공무원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자료를 포함해서 중요한 자료 444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공무원은 감사 직전에 왜 이 같은 자료 삭제를 지시했냐라는 추궁에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라는 반장난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구속돼야 할까요? 구속될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 그 판단이 나옵니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0년간 이낙연 대표를 보좌했던 인물, 이낙연 대표실의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장은 옵티머스 측에서 복학기 대여로 집기, 사무실 보증금 등등을 지원받은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인물입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수도권 하루 확진자가 419명, 역대 최다. 2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5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오늘 어쩌면 600명대 확진자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미 한참 전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할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상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600명대가 발표됐는데도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그 논란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진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공정.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를 열되 그 징계위의 절차적 그리고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징계위는 왜 여는 걸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구속.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구속될까요? 세 번째 키워드 노무현.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올리면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뜨거운 논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김진애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열리기로 연기됐었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가 또 연기됐습니다. 징계위원장 그리고 징계위원회 명단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징계위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그런데 두 번 징계위가 연기되긴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나왔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없다, 예단하지 말 것을 재차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에 관련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했다는 것도 청와대는 연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이 발언을 통해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가 정말로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 그런데 법무부 감찰위에서 이 징계위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통령은 그거 보고 못 받으신 겁니까? 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날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이후 한 9일 만에 첫 번째 지금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감찰위에서 이 징계 청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모두 약간 부당하다. 기본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전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징계위를,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법무부 감찰위 같은 경우는 감찰할 사안이 되는지, 감찰하는 과정이 적절한지, 그것을 징계 청구하는 게 맞는지 등의, 그러니까 징계까지 오는 과정 속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밝혔던 건데, 과연 지금 그 앞선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징계를 연 이후에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면 과연 그 앞선 문제가 해소되느냐, 치유되느냐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도라면 과연 감찰에 이르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찰 사안이 적절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징계 청구하는 과정 속에 위법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미 징계위를 소집해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앞선 단계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징계위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께 이런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이 징계위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열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왜 징계위가 열려야 하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열려야 한다, 열리면 안 된다,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한 답변은 생략한 채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뜻도 우회적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논란을 차치하고서 대통령의 주문대로 김광선 변호사님, 징계위 과연 정당하고 공정하게 열리는 게 가능은 합니까? 이제 대통령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모든 언론과 또 더 법원도 마찬가지죠. 절차의 정당성에 있어서 굉장히 흠결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징계위의 결과가 나오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느냐. 이제 그게 워낙 명백하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일단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이대로 맡겨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구 전략이랄지 아니면 너무 과속으로 가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제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청와대가 좀 개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징계유를 지금 사흘 만에 2번 연기했어요. 그러면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2번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이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기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밖에 한 2가지 점.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징계를 밀어붙이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문제 삼으면 절차가 무효이면 비유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소송에서는 100점 100패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어떤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더 중요한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징계위원회가 만약에 2일날 열리기로 했다가 4일날로 연기됐잖아요. 그럼 이 기간 안에 과연 징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그건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물론 이제 외부인사 3명이 이미 유축됐다고 하지만 아마 그분 중에서도 고사하는 분이 좀 있을 겁니다. 더구나 검사 2명을 지명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검사는 검사장급 이상 정도는 돼야지 사실은 이 수위가 맞아요. 그런데 검사장급이 다 추미애 장관에게 반발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 검사장급 이상을 2명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에 지금 봉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과연 또 10일 날 열릴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저희가 또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뭐 2일 날에서 4일 날 갈 때도 그렇고 4일에서 10일로 연결 때도 명분은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야기는 좀 그렇게 설득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세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특히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뒤에서 사실상 윤 총장 해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청와대는 그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단을 갖고 징계위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청와대는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공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않는 것도 공정성 확보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청와대가 주장을 했습니다. 원전 변호 이용구 차관 징계위에 참석하는 건데 이 징계위 참석 논란은 배제하고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않았으니까 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청와대는 항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들은 추 장관에만 맡겨선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를 내든 윤 총장과 야권에 역공 빔이 줄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가 반영됐다라는 해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징계위원장을 추 장관이 안 하고 징계위원장을 이용구 차관이 안 하면 그 징계위는 공정한 징계위가 되는 겁니까? 징계위를 열리기 전에 그 근거가 됐었던 감찰위에 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심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장만 법무부 장차관이 안 맡으면 그 징계위는 공정해지는 겁니까? 어쨌든 뭐 공정성을 떠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데 대한 장관의 보고가 있었고 그 장관의 보고를 추인했다는 의미에서 이미 승인된 징계위원회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와서 그 징계위원회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추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머리가 아플 것이 아마 대통령하고 차기 차관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보여질 때 추 장관 머릿속에는 이용구 차관이 들어와서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대통령께서 이 차관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누굴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또 고민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도 아마 뻔히 윤석열 총장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아까 뭐 김강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 3명 또한 그중에 누군가가 똑같이 참여하더라도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 따라서 10일로 연기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을 메꿨다고는 하지만은 그 구성이 과연 그때까지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것이 미리 예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그러다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원전 1호기 문제 때문에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낙인 효과들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들을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추 장관 입장에서는 나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 여론조사 발표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7.4%, 부정과 긍정의 격차가 근 5개월간에 가장 넓게 벌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자세히 보시면요. 어제 저희가 미처 보도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하락, 그 이면에 진보층에서 7.8%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정말로 주요 지지 기반 지역인 광주, 전라, 호남에서 13.9%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대목이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가 38%,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는 18%에 그쳤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은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볼 때는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전격적인 발언이 글쎄요, 이 여론조사 뒤에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진보층에서 많이 빠지고 호남층에서는 더 빠지고 또 국민들의 상당수가 추 장관의 잘못이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진짜 곤혹스럽겠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평가 마의 지지율이 40% 벽이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조금 전에 지켜보면서 진보층과 호남,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졌다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스포츠 경기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는 한 골 정도 골을 먹더라도 또 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를 좀 지켜보거든요. 근데 두 골을 먹고 세 골을 먹고 나서 한 3대0 정도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길 수 없는 가능성 때문에 아예 TV를 꺼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축구 경기를 빗댔을 때 한 후반전 35분 정도쯤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 한 골 먹고 두 골 먹기 전에 선수를 재빠르게 교체해서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던 순간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3골이 아니라 거의 한 5대0 정도로 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대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징계위원회까지 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비단 야권에서의 주장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서 외통수에 자꾸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선수 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축구 경기가 끝끝내 정말 팬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는 경기로 끝나게 된다면 그 다음 팬들은 이 경기를 막장으로 이끌었던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쯤 되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을 그대로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다시 소송을 걸게 될 것이고 윤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 구도로 이어가게 될 텐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추미애 장관에 대한 선수 교체를 신속하게 단행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그런 선택을 했다가 있었던 지지층마저 다 떠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을 청와대는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외통수에 걸린 상태로서 계속 여론에서 밀리게 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론은 싸늘하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국에 치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야권의 견해, 김병민 비대위원의 견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강행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사표를 던진 법무부 차관직을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명된 새로운 차관은 청와대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1주택의 원칙을 저버린 사람이라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논란마저 불사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차관을 임명해 서두른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절차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무부 차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징계 관련해서 뭐 자료나 일정 같은 거 전달받으신 게 있으시죠? 저는 백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대통령도 새로 임명된 법무부 차관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이 이용구 신임 차관의 징계위 참석에 대해서 반칙도 정도껏 하라라는 일침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 논란, 반칙도 정도껏,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어제 검찰 내부망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에 참석하는 건 안 된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 임명해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법무부 차관의 일성은 상당히 원칙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반칙도 정도껏 하라라며 그 차관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이죠? 뭐 조금 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자체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월성 1호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게 지금 징계위에 포함되는 거와는 무관할 수 있죠. 다만 지금 검찰 내 그리고 검찰 안팎에서 모두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 청구하면서 바로 직무 배제를 했는데 바로 그날 대전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월성 1호기 관련해서 문건을 444건 파기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린 그날 바로 윤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 배제와 월성 1호기 사건이 무관치 않다 이렇게 이제 검찰 안팎에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자체가 문제가 조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호를 해왔던 법무부 차관이 과연 징계위에 포함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에게 했던 절차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절차 정당성은 이미 법무부 감찰위 등에서 많이 지적됐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공정성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월성 1호기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월성 1호기 사건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논의한다. 이 자체가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쎄 윤석열 총장 측에서 법무부 차관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피 신청할지 봐야겠지만 역시 공정성 논란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를 소집할 수 있고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징계의 정당성, 징계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에 하나 있었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사례로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발언을 예시로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여권의 이낙연 대표까지 문제 삼았던 윤 총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면서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추장관은 밝힌 바 있는데요. 법무부는 예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016년 발언을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First of all, as a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 have still a lot of work to do my best until the very last day of my mandate, that is December 31st. After that, come January 1st, I will think about my country, what would be the best for me to serve for my country.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윤 총장 정치중립 위반 근거로 반기문 사례를 제시했다. 방금 들으셨던 발언과 비슷한데요. 윤 총장 징계 기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 말 나라 위의 봉사 고민, 그리고 한 달 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총장 발언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감찰위가 열렸잖아요. A 감찰위원. 두 사람 발언이 비슷해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추측하는 건 자유지만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감찰위원은 이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했었던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방금 들으셨던 윤 총장의 발언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발언 물론 닮아 있습니다. 반 총장은 저 발언 이후에 대선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부가 밝힌 것처럼 추 장관이 밝힌 것처럼 검찰총장을 징계할 사유가 됩니까? 맥락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국감에서 10월달에 얘기했던 것은 하지 못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뭘 해야 될 것이냐, 검찰총장이. 뭐 필요하다면 뭐 천천히 퇴임 뒤에 결국 거기서 방점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까지 자기 임기를 지키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굳이 김도우 의원이 뭐 정치도 포함됩니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로 오해를 받는 부분인데 그런 거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2016년 11월 말에 말하자면 그런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출마 선언을 하는 거하고는 맥락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엔 사무총장 일을 마치고 서서히 많은 팀들을 꾸려가면서 대선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아마 윤 총장한테 보여지는 것은 법적인 문제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직전까지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나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본인이 꽤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건 전혀 다른 맥락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청와대 발언 중에 예단하지 말 것을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혹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저 발언이 정치 행보다라고 판단한 것이 그 자체가 예단이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위에 상사로 있었던 법조계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뭐 법조계 분들 많이는 알지만 정치 안 할 것이다가 더 다수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제는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격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당하고 밀리다 보면 나설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그것은 예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단은 안 된다라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다시금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 이야기는 더욱더 깊어지는데요. 오늘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눈들이 많은데 원전 자료 삭제는 과연 누구의 뜻일까? 산업부도 앞서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유일하게 인정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원전 자료 삭제의 위법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 하나를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444건의 자료를 삭제하는 초유의 행동을 벌였고 산업부로 이를 인정했는데 이걸 누구의 지시로 한 걸까요? 아니라면 공무원들 개개인이 알아서 삭제한 걸까요?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원전 3인방이 오늘 구속영장 청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구속될지 말지.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처음으로 했었던 업무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승인이었는데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압력 혐의 핵심 실무진 산업부에 공무원 3명이 오늘 오후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많은 조간신문들에 따르면 이들 3명의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A 국장은 양재천 국장으로, B 과장은 주굴레 과장으로, C 서기관은 신내림 서기관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백운규 전 장관과 양재천에서 종종 산책을 같이 할 만큼 총애받는 측근이다라는 뜻에서 저 A 국장은 양재천 국장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2018년 4월 월성 1호기 가동이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내자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질책했다고 B 과장은 죽을래 과장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서기관, C 서기관은 40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
감사대로 삭제. 윗선이 추궁하자.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라며 세상 황당한 진술을 해서 이 서기관은 신내림 서기관으로 한 조간신문은 보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에 계시면서 구속영장 청구 참 많이도 해보셨잖아요. 네. 이들 3명의 공무원, 소위 이른바 양재천, 신내림, 주굴레. 구속영장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양재춘 국장이랄지 주굴레 과장은 사실 뉴스를 지시해서 한 거다. 이건 명백히 본인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조간의 보도에 따르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제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뭐 저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삭제한 거 이런 건 다 인정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내림 서기관이에요. 신내림 서기관. A, B, C 중에서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사실 서기관 자리라는 자리가 굉장히 좋죠. 직급이 가장 낮은 서기관. 예. 그래서 서기관이 신내림을 받았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감사를 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PC를 감사원이 가져갈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그 전날 저녁에 그것도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일날은 다 야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삭제하기 어려우니까 본인이 직접 일요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이걸 삭제를 했고 다음날 감사원에서 PC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날 갑자기 가서 삭제를 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날 어디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삭제를 했다랄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한다랄지. 근데 그런다고 하면 자신의 어떤 불리한 진술에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내림을 받았는가 봐요. 갑자기 번뜩 신내림이 와서 지웠다. 이거 자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진술을 해도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뭔가 나를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A국장, B과장, C 서기관이 있는데 죄질적으로 보면 만약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C 서기관이 가장 좀 죄질이 좀 불량하다. 그리고 저 파일 삭제 자체는 팩트잖아요. 예. 삭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아마 영장 심사할 때도 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삭제한 건 팩트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나중에 형사처벌받고 공무원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얘 스스로 가서 그 많은 444건의 자료를 삭제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국 이제 백운기 전 장관을 향해서 이제 검찰이 조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주요 핵심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이제 앞에서 수사를 받아서 검사였으니까 추궁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과장들, 국장들의 이 별명과 의혹도 사실로 확실하게 확인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내림 이런 이와 같은 발언을 만약에 검사 앞에서 한다면 그걸 조사하거나 추궁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 변호를 위해서 불리한 짓을 안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지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신내림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지어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갖다가 호도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저건 추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검사라고 하면 저거 추궁하지 않아요. 신내림 받았다는 걸 조서에다 명백히 기재할 거예요. 오히려요? 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신내림을 어떤 식으로 받았나요? 신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걸 조서에다 명기를 하고 영장 청구할 때 그 부분을 딱 적시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영장 발부 100%죠. 그렇군요. 자,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발언은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고 이 공무원이 신내림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간신문 복수의 보도가 있었긴 했지만 본인의 최종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확실하게 예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조간신문 보도 중에 이들 핵심 공무원 3인방이 백운규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도 아직은
확실하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A 국장, 소위 양재총 국장, 실무진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즉시 가동 중단을 추진해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 이 과장, 주글레 과장,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해 원전 가동 경제성을 낮추자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백운규 전 장관 지시로 인해서다. 한 명 남았죠? 신내림 저희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것은 결국 백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인방 영장 발부 시 백운규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건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라는 것, 아직 사실로 보기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텐데, 자, 김병민 박사님, 예.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승인했던 게 바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거든요. 예. 만약에 이 보도대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강한 전제하에 3인방 모두, 양재총, 주글레, 신내림 모두 장관 지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운규 장관 혼자의 정무적 판단일까? 아니면 백운규 장관이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모종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내비치고 있다 보고요. 윤석열 총장하면 떠오르는 게 지난 특수통 출신으로 국정농단 등에 대한 전 정부 인사들을 구속시키는 수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복귀해보면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약한 고리부터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약한 고리는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 이건 우리가 흔한 말로 빼박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자료를 삭제했던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피해갈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감사 방해를 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성에 대한 조작까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들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에 비춰봤을 때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는 국고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 다 국민의 혈세,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특정 공무원이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시켜서 결정을 엉뚱한 방향으로 튀게 만들었다면 개별 공무원 혼자 감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구속이 되고 난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저간의 상황들에 대한 진술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내용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백운규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백운규 장관, 전 장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혼자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끌어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핵심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고, 출범하고 난 뒤에 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 결국 공약사항 이행 등에 대한 상황으로 정무적 판단을 들어 이 월성원전 1호기를 전격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된 건 아마도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한 수사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권력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아마 문재인 정부의 집권 말기에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들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검찰이 무리한 영장을 밀어붙였다라는 비판의 여론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부 비판의 여론을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영장 발부가 기각된다고 해서 이 원체 실체적 진실하고의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재판부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상당히 많은 어떤 증거가 확보했다고 했을 때는 굳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김강삼 변호사 말씀처럼 신내림 서기관 정도는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사실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데, 굳이 그 서기관조차도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미 다 몇 건의 삭제가 사실로 드러났다면 굳이 구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 기소했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치명상을 입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영장 발부되냐, 이제 기각되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면 대전지검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고요. 근데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영장 기각 사유가 소명 자료가 부족해서 기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명 자료는 잘 인정되지만 어떤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랄지,
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면 사실은 검찰에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신내림 서기관 얘기했잖아요. 검찰은 결국은 그 신이 누군가를 아마 쫓아갈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이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내림 하였다면 어떤 신인지를 쫓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윗선의 신인지 진짜 신인지 자기의 영감인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겠다, 강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그 판사 사찰 문건을 앞서 윤 총장 측이 전 국민 앞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이게 사찰이냐라는 것과 관련한 강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문건이 공개되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윤 측의 자료를 넘긴 사람에게 경위서를 받아냈다라는 의혹도 보도됐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리고 대검의 정책기획과장 2명이 등장합니다. 윤 총장 변호인의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전달을 경위 추궁했다. 그걸 왜 줬느냐? 어떻게 줬느냐? 강한 항의를 했다. 이건 감찰 사안이다라고 주장하며 자료 제공에 경위서를 받겠다. 전무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주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민 기자. 자, 이 장면도 상당히 오늘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박은정 감찰관 입장에서 대검이 총장 측에게 박은정 감찰관이 문제를 삼았던 사찰 문건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꽤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징계청을 6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사실 나머지 5가지는 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알려졌거나 사전에 굉장히 많은 공방들이 오갔던 내용들인데 유일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게 바로 이 판사 성향 문건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추미애 장관도 이 판사 성향 문건을 보고받고 그 긴급성과 그 심각성 때문에 직무 배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판사 성향 문건이 이제 이 징계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걸 바로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하면서 이게 과연 사찰 문건이냐. 그러면서 이제 사찰 논란이 이제 커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측이 뭐라 그럴까 승기를 잡는 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할까요? 어쨌든 간에 여론이 어쨌든 윤 총장을 좀 기우는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 문건이 공개되면서 문건 자체는 좀 부적절할 수 있고 내용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과연 그것이 사찰이다. 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한 사찰을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과연 그런 문건을 가지고 총장을 징계할 정도의 총장을 직무 배제할 정도 사안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 지금 감찰 담당관이 과연 그 문건을 누가 제공했느냐 그 문건을 제공한 사람에게 경위서도 받고 또 이제 박은정 이것도 일부 언론 보도지만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남편이 또 이제 지금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인데 형사부장도 조남관 차장한테 가서 지금 전무권 그 문건을 건넸다는 정책기획과장을 징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장면은 뭐냐면 11월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할 때 그 전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뉴욕 감찰관 등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도 심재철 검찰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판사 성향 문건을 그 회의자에서 물론 추미애 장관 알고 있었겠지만 뉴욕 감찰관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감찰관이 그 문건을 보여달라. 그것이 윤 총장의 지시한 게 맞느냐 이러면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심재철 국장이 보일 수 없다 이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이 문건을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든 잡아놨다고 해야 될까요? 감춰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던 문건인데 공개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역풍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든 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숨겨놓은 카드.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상대에게 패를 읽히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핵심 전략을 숨겨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어쩌면 추 법무부 장관이나 박은정 담당관에게 있어서 저 판사 사찰 문건이 일종의 히든 카드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경위서를 받을 정도의 당혹감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히든 카드로서
역할을 발휘할 때 통상 상대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의 그 히든 카드가 공개됐을 때 그 공개된 히든 카드의 내용이 파급력이 있어야 정말로 히든 카드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타이밍이 조금 일찍 공개됐다라고 박은정 담당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히든 카드의 내용이 노출됐는데 왜 이렇게 당황해하고 경위서까지 받는 거죠? 아마도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오히려 징계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대구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들어가죠. 그 문건을 만들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그런데 사실 추가 문건을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히려 그 다음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가지고 문건을 작성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작성됐다라고 봤던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생산한 문서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 측도 이게 문건이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럼 불법적이지 않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회성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인사철에 어떻게 보면 공판 검사들에게 일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건 자체가 어떤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뒤에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의뢰를 통해서 이 문건에 문건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갖고 있는 게 중요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궁금증은 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됐을 때 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판사들의 반응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판사 문건 논란, 법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공방. 오는 7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문건을 안건에 포함할지를 논의 중이다. 이거를 상정해야 된다라는 측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인데 법관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라며 강한 이의 제기를 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대법 연구관들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판사 문건은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한 익명의 판사는 재판 연구관들 다수 의견 역시 사찰 의혹 안건을 삼아 공식 의견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다.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으로도 공방이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지목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일까요?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경 국회 법사위 행정실이었습니다.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한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입니다. 법원과 정치권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꼭 밝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본인은 정반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저를 그렇게 실제로 봐줄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당의 문제 제기가 들으셨는데 야당의 문제 제기는 김남국 의원이 무언가 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유도해서 판사들이 윤 총장의 의혹과 관련해서 집단 반발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건데 자, 김남국 의원의 개인 기량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초선의 의원의 어떤 유도에 따라서 판사들이 움직인다라는 판단? 국민의힘이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황당한 문제 제기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있는 겁니까? 판사 동원에 대한 정치 공작을 벌인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법사위에 관련된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화 통화에 관련된 특정 시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당당하다면 그 시간에 누구와 어떻게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해당 개별 의원이 초선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이 법원 행정처 관계자에게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던 얘기 다 기억나시죠? 아마도 이 해당 의원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한 수위 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 피감기관 등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모종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등에 대한 논란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에 이해 충돌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이 법사위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현재 추미애 장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판사 사찰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규정지었던 문건 등에 대해서 여론이 생각만큼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만약 윤석열 총장이 징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에게 모종의 회유든 압박이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화로 통화를 했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의 소지가 커질 수 있어서 이런 오해가 만약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제기하는 것처럼 소설이고 의혹이고 단순한 문제가 없는 오해라면 아주 깔끔하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해당 통화 누가 했는지를 공개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26일 오후 2시 이렇게 못을 박은 거 보면 뭐 누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나이가 젊죠. 젊고 초선 의원인데 제가 볼 때는 뭐 통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통화한다 하더라도 뭐 판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했으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자기 또래 아닌 뭐 동기들의 어떤 그런 판사들로 통화하면서 아니 이 판사 한출 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판사들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용인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정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우리가 전국 법관 회의 이제 거기서 그럼 이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그 사실은 아무리 공소 유지를 목적으로 그 안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문건의 어떤 그 적절성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검찰총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불이익을 끼칠 그 정도 문건은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판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문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안건 상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안건을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판사들이 이 회의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다 하게 되면 결국 법원, 재판부, 그리고 정말 사법부 자체가 잘못하면 정치의 중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에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다시 또 두 갈래로 나눠져서 뭐가 맞다 맞지 않다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설사 이제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 이걸 안건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런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만약 잘못했다고 한다면 엄중하게 대검에다가 이 의견을 전달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터 같은 이 속에 법관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은 사실은 사법부를 위해서도 저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견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유닛 기자 야도 떴다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총공세급으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사실 올 때까지 온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자초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더 유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역사를 완전 부정하는 일이다. 징계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되느니 징계 전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명예로운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는 검찰로는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특정한 정보, 특정한 정치 세력을 적대하는 검찰은 절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검찰정치총장 윤석열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만한 권력에게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검찰개혁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바탕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국제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나라 꼴을 보십시오. 대통령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방법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냐 국민이냐. 지금 당장 양자택일하는 것입니다. 친문의 수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지금 당장 선택하십시오. 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쓴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면서 이 백척간도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흔들림 없이 진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갈 것이다. 낙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논란은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금 이 국면에서 언급하느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를 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야당이 가장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앞장섰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추미애 당대표 시절 발언 들어보시죠. 여러분에게 드린 자존심의 상처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저의 마음을 던진다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분명 잘못한 것이고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고 과오입니다. 그 당시에 삼보일배로 사죄도 국민께 드렸는데요. 그 후로 제가 그 정치와 절연한 채 멀리 떠나 있을 때 대통령님이 3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장관직 제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선대위원장 때의 발언도 들어봤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으면서 왜 지금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느냐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구역질 날 것 같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친문 의원들도 추 장관 당대표 만들었다는 원죄 때문에 말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또 다른 여권 광고.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친노는 물론 전반적으로 부글부글. 자칫 내부 분열 프레임까지 더해질까봐 쉬쉬하는 것이고. 한 민주당 의원은 일국의 장관이 고인의 사진까지 올리며 자기 주장 펼치는 건 부적절하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핵심 친노 중에 한 분은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또 보좌했었기도 했었는데 다른 동아일보 보도에 나온 여권 관계자 이야기 들을 것 없이 원조 친노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 사진은 아마 11월 20일 날 낙산사에서 찍은 사진 같고요. 페이스북은 12월 3일 했으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떤 공식적으로 직무 배제를 하기 위한 마음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탄핵에 앞장섰다 아니었다는 측면을 떠나서 말하면 이 장면을 지켜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 윤석열 싫다 하지만 어떨 방도가 있느냐. 이 정도 상황에서 찍어낼 방도가 없지 않느냐. 그럼 그대로 가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솔직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본인이 상당히 많은 감찰위원회든 행정심판 결과든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대목 잘 아시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이제 2003년도로 돌아가야죠. 2003년도에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이제 분화가 되죠. 민주당과 이제 양쪽에 다 집권 여당이. 그럴 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에 남게 되죠. 그런데 양당이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대북 송금 특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4년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게 4월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당시에 그 논란이 있자 이제 민주당이 먼저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먼저 공식적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자민련을 같이 이제
손을 잡고 탄핵을 추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자 결국은 탄핵을 추진한 거고 그런 점에서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였던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탄핵을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생각할 텐데 저희가 조금 전 처음에 봤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느냐,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느냐 이랬을 때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는 게 38%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다는 게 18%입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둘 다 비슷하다가 35%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현 지지층이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보면 40% 가까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폭주했다. 절차 정당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으니 저 상당수가 둘 다 잘못했다 이렇게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저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었던 추미애 장관이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줌 권력을 막판까지 남김없이 흡입하려는 망자 소환, 고인이 들으면 혀를 끌끌 찰리, 갈피 못 잡는 장관, 이제 또 누구를 안고 뛰어내려야 할지 걱정이다. 김은혜 대변인 이렇게 논평했고 여당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인 죽음을 빗대 입에 담기도 참담한 말, 국민의힘 지도부 즉각 대국민 사과해라. 정청래, 폐륜적 논평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되자. 여야의 공방이 있기도 합니다. 김명인 박사님. 네, 추미애 장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죽하면 고인이 된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을 김은혜 대변인이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누구를 안고 뛰어내리나에 대한 얘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드루킹 사태 등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행동했던 여러 가지 무언가 결심을 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나면 그것이 추미애 장관과 여권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갑작스럽게 김경수 지사로 유탄이 튀는가 하면 지금 있게 되는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행보 하나하나가 결국 여권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추미애 장관이 그 다음에는 도대체 또 어떤 정치인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런 내용들을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여권 내에도 많은 부담이 되는 만큼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마지막 결단의 선택을 하는 것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조금 더 오랫동안 이런 애들을 버리는 것이 정치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추 장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여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총장이 제기했었던 직무배제 효력정지 이른바 소송을 판단했었던 조면 판사에 대해서 여당의 홍익표 의원이 진보였다가 이상한 데 간 사람이 많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조미연 판사가 결국은 판결을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다 인용을 한 것이죠. 이 상당히 이제 그런 진보적인 그런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그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가지고 이런 판결을 한 것은 굉장히 높이 살 수가 있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뭘 했냐? 과거에 진보적이었다가 지금은 훨씬 더 이상한 데로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제기된 모든 문제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과거에 진보였다가 이상한 데 간 사람이 많다라는 발언을 홍익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거고 조미연 판사와 관련된 내용을 코멘트하던 중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이제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불리한 어떤 결정, 판결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물론 이제 조미연 판사를 이렇게 딱 특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또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진영에 있다가 또 다른 진영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부류를 나눠야 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 측에 있다가 이제 보수 쪽으로 가서 뭐 국민의힘이랄지 거기서 극우주의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어떤 진보, 민주당의 지지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벗어나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사람까지 이걸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항상 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같은 정당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좌쪽에 있고 우측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다 포용하는 것이 정당이 건전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치 현 상황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했다고 그래서 이걸 적으로 배신자로 지적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갖고 민주당, 진보당 입장에서는 아주 극우까지는 거기에 포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적어도 중도까지는 포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이념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너무나 보면 자기 진영들을 옹호하고 근거 없이 옹호하고 민심과 이반된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정권이 망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당이랄지 아니면 어떤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사실 정당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번 사태와 국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정당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을까요? 함께 보시죠. 상당히 흥미로운데 계속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지율 측면에서 패배를 했었던 국민의힘이 연전연패를 하다가 12월 첫째 주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31.2%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28.9%.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이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죠. 서울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민주당이 서울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게 순위가 뒤바뀌었다. 28.4 대 32.4. 부울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2.2, 국민의힘 38.5%. 그리고요, 광주, 전라에서 민주당에 대한 긍정평가가 6.4%포인트 하락, 진보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긍정평가 9.9%포인트 하락, 여성층에게서 민주당에 대한 긍정평가 7.2%포인트 하락. 김용주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구성원들이 경기도나 서울 구성원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호남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경남, 충청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 지금 지지율 보면은 오히려 또 충청은 윤석열 대망론이 불어오면서 또 빠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지금 불경도 많이 빠졌고요. 호남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 또 진보층이 빠지고 여성들이 빠지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서울, 부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이게 다 연기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이 말하자면 어떤 상당히 6% 정도로 빠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핵심 지지층이 이반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낙연 지사에 대한 말하자면 대망론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호남, 충청 표들이 또 영남은 물론이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바로 만나보시죠. 김현미 장관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소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방송을 하던 중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오늘 만약에 600명대가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이 발표됐습니다. 제가 앞서 우려했던 것처럼 600명대로 훌쩍 넘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온 겁니다. 앞서서 연 이틀 500명대의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방역 관리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었는데 이게 잡히지 않고 다시 600명대를 넘겼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앞서 500명대가 나왔을 때 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행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논란 전해드렸는데 600명대가 나와도 정부가 상행을 할 것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29명.
국내 신규 확진자 516명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 젊은 층을 통해서 특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점이 심각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뭔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시험을 마쳤다는 해방감에 PC방, 노래방 등으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약 60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별 수시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에만 20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도권 등지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총리는 아직 상행할지 여부는 주말까지 보겠다라는 건데 앞서 사실 400명, 500명대가 나왔을 때 왜 정부가 2.5단계 상향 기준을 새로 만들어 두고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2.25단계라는 새로운 단계를 적용하느냐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부장, 소위 2.25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까? 지금도? 지금 정세균 총리 얘기는 주말까지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건데 이미 600명대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죠. 오늘 아까 전에 봤지만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291명 역대 최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제 통계였지만 절반 이상이 집단 감염이 아니라 개인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 무슨 학교에서 무슨 도서관에서 이렇게 뭐 감염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만나는데 감염자들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지금 거리두기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 수칙으로 과연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긴급 브리핑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올리지 않더라도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사우나라든지 에어로빅, 줌바 댄스 이런 이제 과격한 운동들, 학원들 다 이제 못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또 파티룸 같은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추가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다시 늘리면서 좀 세분화하면서 다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계속 그 단계를 올리지 않고 방역만 조금 더 추가하는 형태가 되면서 이제 2.25단계에서 추가하면 2.35단계가 될 수도 있고 4단계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만큼 방역당국에서 아마 지금의 추이를 보면서 주말 지나서 아마 다음 주 초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9명이 발표됐다는 뉴스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 소식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을 성사했다. 다른 개발사들과도 화이자나 개별 협상 중이다. 다음 주쯤 확보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을 최종적으로 이제 성사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일단은 좀 안도감을 느끼는데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사와 달리 제조 과정에서의 실수를 사실상 인정해서 크게 그 효능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만 지금 백신 공급 계약을 성사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추가적인 임상 절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괜찮은 겁니까? 아스트라제네카만 보고 있어도? 사실 그렇지 않죠.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그런 다른 회사들하고도 계속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떤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지금은 안정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두 곳은 가격이 한 2배, 3배 더 비쌉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다른 데는 15,000원, 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감기 백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온 2도에서 8도 정도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영하 70도 정도 해서 이동해야 되는 어떤 철저한 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세계 최고의 백신 대량 생산 설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밝혔듯이 추가로 얼마든지 좀 좋은 조건 하에서 다른
회사들과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문제는 이것이 너무 늦어졌을 때는 이미 우리 보도했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는 인구 곱하기 2를 두 번 마치기 때문에 벌써 사실은 말이지 2억 4천 명 정도 해도 되는데 3억 병 정도를 확보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겨우 이제 3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전 국민이 두 번 할 수 있는, 즉 1억 병 정도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부의 공식 발표를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현미 장관인데, 김 장관의 빵 발언도 논란이었는데 이 발언이 오늘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전세의 문제는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그것이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는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21년과 22년에 아파트가 일시적 공급이 줍니다. 그 그렇죠. 이유는 네. 지금부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또 공공택지를 취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파트 빵 발언이 논란이었다면 그 앞에 5년 전 정부가 인허가를 줄인 탓에 지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다. 아니, 이전 정부 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등에 이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3년간 연평균 주택 인허가가 56만 5,184가구. 그런데 5년 전 2013, 2016 평균 인허가 건수가 61만 1,686가구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인허가가 72만 6,048가구다. 문재인 정부보다 28% 인허가,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위한 사전 조치가 더 오히려 많았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사실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이 지금까지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해오다가 갑자기 저 때부터 전 정부가 사실상 전 정부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라고 밝혔던 자료가 인허가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파트가 빵이라면이라고 했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아파트가 빵이라도 김현미 장관이 기존에 있었던 빵보다 더 만들어내지 못했던 결과들이 촉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등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고 현 정부가 김현미 장관이 목 놓아 외쳐왔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높은데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해서 빚을 내갖고선 들어갔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30대, 40대 영끌 부동산 주택을 매매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한 영끌을 지켜보면서도 그래도 김현미 장관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매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부동산 공급이 계속 턱없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값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김현미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발 이 아파트나 부동산 문제에서 객관적인 수치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과 함께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 정부 탓 이런 거 좀 그만하시고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이 급등했던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게 된다면 그럼 김대중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이 급등한 거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 위해서 정부가, 김현미 장관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이 2,476만 원이었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31만 원보다 약 7배가 더 높은 그런 값이었습니다. 지난 17년,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거의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두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까지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전국적으로는 4%, 서울은 14% 올랐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가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라며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앞서 보도해드렸던 정당 지지율 모두 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앞선다라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혹시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사
만루에서는요. 과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연기된 징계위 등등 그리고 오늘 있을 구속영장 어떻게 될지 본방에서 못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